들어가겠습니다. 네, 강남역 앞을 지나가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이곳 삼성전자 홍보관 앞에서 오늘로써 247일차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반올림입니다. 저희 반올림이 삼성 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면서 매일 저녁 이곳에서 이어말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어말하기 손님으로는 아주 친숙한 얼굴 우리 공유정옥 반올림 활동가이자 또 직업이 의사입니다.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공유정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어말하기는 정말 평소랑은 굉장히 다른 분위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카메라가 네. 무려 3대, 네. 청중이 몇 명인가요? 7명이. 와, 네. 일단 2만원 주고 가겠습니다. 네, 인기의 비결이 뭔가 다른 게 있나 봅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 우리 공유정님께서 들려주실 내용은 사실은 지금 이걸 좀 들어도 될까요? 네, 이것은 책입니다. 책. 세계 전자산업의 노동권과 환경정의라고 하는 2009년에 한국에 소개된 이 책에 대해서 내용을 소개하기로 우리가 약속을 했었는데요. 오늘 이 책을 가지고 오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신가요? 책이 탈출했어요. 네, 이럴 수가. 계속 가지고 다녔는데 그래서 뭐 이건 신의 계시다 싶어서 더 알찬 업그레이드된 내용을 준비했어요. 네. 그래서 이 세계 전자산업의 노동권과 환경정의라는 책을 이게 미국에서 아마 출간이 됐었고 2006년도에 옆에 챌린지 네. 서치 이게 원본이에요. 그렇군요. 이게 원본책. 이 책을 제 기억으로는 반올림 활동 초창기에 2008년인가에 우리 공유정욱 의사 선생님께서 구해와가지고 이런 책이 있다. 우리 반올림 활동에 매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번역을 해보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폭망했죠. 괜히 시작했다. 그래서 만들어진 책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세계 전자산업의 노동권과 환경정의라는 책이고요. 메이데이 출판사에서 2009년에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먼저 책을 가지고 오지 않으셨지만 이미 다 번역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어서 소개를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번역을 했다고 해서 내용을 다 아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다시 봤더니 되게 새로운 내용이 많았는데 사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그러니까 3부로 나뉘어 있는데요. 1부는 세계 전자산업을 소개해 줍니다. 전자산업의 구조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해 오고 있는 지금 요새 이제 많이 걱정하는 국제적인 제조업의 분업이라든가 뭐 하청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자산업은 태생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잘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서에서는 이제 노동권 문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엄청난 장시간 노동을 하거나 유해물질 때문에 죽어가거나 이런 노동자들이 처했던 문제들을 이제 사례별로 여러 나라 사례를 보여주고요. 세 번째 부에서는 이제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걸 해결하는 방식. 그러니까 환경을 그냥 보호합시다. 이거는 이제 탈계급적이고 이제 몰맥락적인 접근인데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환경 정의, 즉 환경을 오염시킨 자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거의 책임을 왜 이 모든 사회가 같이 져야 하는가, 왜 책임져야 할 자가 지지 않는가, 이런 정의의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책의 내용은 그렇고 기억하시죠? 이거 되게 많은 사람들이 번역을 했잖아요. 네, 번역자도 20명이 많았고 저도 이 책을 사실 저희 반올림이 사실 기획해서 번역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렇죠. 엄청 700페이지가 넘죠. 그래서 다 기억하지 못하고 이렇게 챕터를 골라서 읽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이제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와 비슷한 사례들을 좀 골라서 읽고 했었던 기억이 네. 있는데요. 네. 이 책에서 그 IBM 사례, 실리콘밸리 네. 지역의 투쟁, 이 내용을 좀 소개를 잠깐 네.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실리콘밸리 얘기는 사실 이 책을 만든 사람들이 그 처음에 이 책이 만들어지기까지 계기가 됐던 가장 핵심적인 그룹이 실리콘밸리에 있던 분들인데요. 거기가 이제 전자산업이 태동한 곳이잖아요. 근데 이제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자산업이 많이 발달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실리콘밸리에 전자 회사들도 많이 있고 그 회사들이 아예 공장을 차려서 다 지네가 디자인하고 만들고 팔고 개발하고 이걸 다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IBM 같은 경우에 IBM 컴퓨터에 들어가는 뭐 칩부터 시작해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부터 이런 모든 부품을 다 자기네가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공장들에서 이제 유해 화학물질을 계속 쓰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환경 오염 피해가 처음 알려진 게 80년대 초반. 그리고 80년대. 그렇죠. 그래서 80년, 81년, 82년 그 무렵에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 실리콘밸리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실태 조사를 주 정부가 한 거죠. 그래서 지하수가 엄청나게 오염된 거를 발견을 해요. 근데 그 원인이 뭐 누출 사고가 아니라 멀쩡하게 화학물질을 저장해놨던 탱크에서 그냥 조금씩 흘러나오는 거죠. 이렇게 뭐 옮겨 담고 할 때마다 흘러나온 그게 쌓이고 쌓여서 지하수가 오염된 걸 밝혀냈는데 그 이후에 지역 주민들이 이제 선천성 기형이 있는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처음에 이제 환경 피해가 알려지고요. 충격적인 게 그때 그래서 이제 이 지역들을 환경 오염을 정화해야 하는 그 연방 정부의 기금을 써서라도 정화를 해야 되는 지역 슈퍼펀드라고 불러요. 그런 지역으로 지정을 하는데 미국 전역을 다 탈탈 털었을 때 슈퍼펀드가 제일 많이 밀집된 곳이 실리콘밸리예요. 네, 그러니까 그 넓은 미국에서 제일 오염된 지역이 실리콘밸리인 거죠. 사실 실리콘밸리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거기 뭐 벤처기업이 잘 육성이 되고 IT 첨단 네. 전자 산업의 네. 어떤 메카이고 굉장히 좀 꿈의 어떤 도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직업병 문제나 이런 환경 그렇죠. 문제가 심각했었던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고 지역에 그러니까 환경운동가들이 먼저 이 문제 해결을 이제 요구를 하고 나섰는데 그런 80년대에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면서 그 문제를 일으킨 첫 회사가 페어차일드 반도체 회사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84년에 삼성 반도체 기흥 공장 열 때 이 생산 설비를 페어차일드에서 갖고 있대요. IBM에서 가져왔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 삼성 처음 시작할 때 들어온 설비들 중에 페어차일드에서 온 게 있다라는 그 연구자 분들이 그런 말씀을 주셔서 얘네가 이제 정화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회사들이 책임지고 정화를 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설비를 판 거죠. 규제도 없고 비용 그냥 안 들이고 오염시켜도 되는 나라에다가 팔아서 사실 한국이 처음은 아니고요. 처음에는 영어가 잘 통하는 나라들, 그러니까 미국, 영국 식민지였던 나라들, 뭐 그런 데들로 많이 가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필리핀 같은 데는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먼저 반도체가 발달을 했고 이제 대만 같은 경우도 냉전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의 개입이 굉장히 깊어서 대만에서도 이제 반도체 기술 이전이 빨랐고 그리고 이제 삼성 같은 데가 그런 선두주자 역할을 하면서 이 오염 설비들을 들여온 거죠. 이 책에는 제 기억으로는 내가 단지 그 지역에 이렇게 직업병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사실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것에 맞서 싸웠었던 그 풀뿌리 운동, 투쟁의 역사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네. 실리콘밸리 지역의 투쟁, 네. 제 사례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진짜 읽다 보면 좀 가슴 뭉클한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지역 주민의 그 피해가 처음 알려지게 된 것도 어떤 여성이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선천성 신장 기형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슬퍼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점이 생겼을까를 탐색을 하는데 이 환경 오염 사건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런 오염된 물을 먹고 엄마가 그런 게 태아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알게 돼서 지역에 있는 이제 진보 언론 기자와 함께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자기네가 그냥 찾습니다. 그때 당시 임신했던 사람들 중에 아이가 잘못된 사람이 있는지, 그래서 이 동네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자료를 만들어서 결국은 주 정부가 이걸 실제로 조사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지역 전체를 조사를 해서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실제 지역 주민의 그 잔여, 선천성 기형이나 유산 이런 문제가, 생식독성 문제가 다른 지역보다 높다는 게 밝혀지고요. 그런 이제 그걸 처음 시작했던 그 여성이 로레인 로스라고 하는 그냥 주부, 그 지역에 살고 있던 그냥 세댁인 거고요. 이제 그러다가 90년대가 되면서 IBM 공장에서 일했던 분들이 하나둘씩 암에 걸려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때 지역 주민이 오염 때문에 피해를 본 거면 그 물질을 취급한 나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산재보험이나 이렇게 신청하지는 못하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합니다. 그게 250명 정도의 피해자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이제 뭐 개별로 집단으로 소송을 해서 결국은 이제 뭐 합의금을 받고 소송을 중단하기는 했는데 두 분은 마지막까지 싸웠대요. 그게 이제 한 분은 유방암에 걸린 여성이었고 한 분은 악성 림프종에 걸린 남성이었는데 이 두 분의 소송이 굉장히 가슴 뭉클해요. 뭐냐면 합의금을 주고 위로금을 줘서 문제를 정리하겠다는 회사의 그 태도는 그걸로 끝날 수가 없다. 너희가 이걸 잘못했다는,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들을 병들고 죽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벌 받아야 된다. 그래서 회사를 처벌해달라라는 소송을 하는데 어떻게 될게요? 네, 이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회사가 고의로 중독시켰다는 걸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네, 그러니까 뭐 잘 모르고 그랬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 소송을 하는 도중에 악성 림프종 피해자분은 돌아가셨고, 이제 그 소송에 지고 나서 그 살아남은 여성분, 유방암 피해자분은 내가 소송에는 졌지만 이렇게 끝까지 너희의 책임을 묻는 누군가가 있다는 건 내가 꼭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나는 헛되지 않은 노력이었다 본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들이 걸린 직업병이 유방암이나 악성 림프종, 그리고 또 뇌종양? 뇌종양. 네. 그 연구원들은 뇌종양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가지고 되게 충격적인 그런. 맞아요. 12명의 IBM에서 제품 개발을 하던 12명의 연구원 중에 8명이 암에 걸렸고요. 그 중에 4명은 뇌종양이었어요. 그러한 직업병 양상이 이 삼성반도체에서 노동자들이 젊은 나이에 걸린 직업병 양상과 매우 비슷해서 사실 네. 저희도 굉장히 놀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쓰신, 그러니까 그 여러분이 같이 썼지만 대표적인 지필진으로서 테드 스미스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한국에 한 2번 왔었어요. 2번인가 3번인가 오셔서 그때는 이제 반올림 활동 초창기여서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으신 할아버지 분이신데 이분이 저희한테 정말 끝까지 싸워라. 끝까지 싸우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런 되게 막 굉장히 힘을 주고 반올림을 막 굉장히 칭찬하고 용기를 주고 이렇게 가셨었던 게 되게 가슴 뭉클하게 남아있는데요. 이 테드 스미스 저자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테드 스미스 씨는 이 실리콘밸리 지역의 환경운동가고요. 그래서 원래 알고 봤더니 로스쿨을 나왔대요. 근데 로스쿨을 나왔는데 변호사 일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그 환경운동을 하면서 이제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이분이 나이가 어떻게 했나 모르겠는데 지금 60대 한 중후반 정도, 이제 작년인가 올해인가 은퇴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한참 이 실리콘밸리 사건들이 막 일어날 무렵에 한창 때, 자기 활동하다 한창 때여서 말 그대로 이제
이제 1인 단체를 꾸려가지고 지역에 있는 뭐 노동운동가, 환경운동가, 인권운동가 이런 사람들을 막 모아서 같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테드 스미스의 짝꿍 아내분이 또 아만다 허즈 변호사님. 네, 맨디라고 부르는데 이 맨디 변호사님이 또 주로 이런 노동자들 산재 문제를 처리하는 분이셔요. 그래서 두 분이서 부심이 되어서 지역의 진보적인 사람들을 다 긁어 모아서 지금도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나 이쪽 실리콘밸리 지역 쪽에 가면 그 연배, 그러니까 50대 이상 연배의 분들은 그 활동 영역을 망라하고 이 문제를 다 잘 알아요. 네, 그만큼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네트워킹을 한 거고. 그래서 우리 이종란님의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한국의 맨디가 되어달라. 그랬더니 맨디보다 더 많은 일을 했죠. 네, 그래서 아만다 허즈 변호사 얘기도 굉장히 인상이 깊은 게 저는 사람 잘 기억 못 하거든요. 근데 종란 씨하고 얘기하다 보면 피해자들 한 분 한 분을 되게 잘 기억을 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가슴 아파하고 또 그러면서도 자기 중심을 잃지 않고 이러는데 사실은 맨디 변호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30년 전에 상담했던 사람의 모습과 어디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사진 찍어 놓은 것처럼 기억하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인생과 고통과 죽음이 다 남아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처리하냐? 그랬더니 춤을 추신다고. 그래서 네, 춤을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저 싫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이 책에 대한 소개도 오늘 하고 또 준비한 또 좀 더 이 주된 얘기가 노동보건 이슈를 또 하기로 해서 이만큼 남았어요. 그래서 좀 지금 마지막으로 한 장 가지고 지금 20분 실리콘밸리 아니라 이 책에는 전 세계의 그 전자산업이 자본가들이 어떤 일들을 벌여왔는지 그리고 그것에 맞서서 전 세계 풀뿌리 노동자 민중들이 어떻게 싸워왔는지 이 전자산업에 맞선 투쟁 사례가 많이 실려 있는데요. 이 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아주 많은 챕터가 있겠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이 책을 좀 많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반올림 지원 노무사 제목을 알려주세요. 세계 전자산업의 노동권과 환경 정의라고 하는 책이고요. CTC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이 영어 그렇죠. 제목을 그대로 살렸어요. 예, 그래서 CTC 하고 부제가 세계 전자산업의 노동권과 환경 정의인데요. 알라딘 아까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책이 안 나와요. 도서관에 있습니다, 여러분. 도서관에 많이 있습니다. 네. 이거 가지고 저희 이제 세미나도 하고 노무사들끼리 또 세미나도 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운동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좀 확인하는 그런 책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이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이 책이 나오고 나서 1년 뒤에 반올림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챌린징 더 칩스 이 책이 나온 지 이제 10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2탄이 나와야 되고 2탄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같이 지금 쓰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CTC 책은 우리 내용으로 한번 표지에 빡 박아서 만들면 좋겠네요. 네. 책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네. 오늘 원래 주되게 얘기하고 싶었었던 것이 사실 저희 중에서 이런 국제 이슈, 국제 노동보건 이슈에 대해서 직접 찾아가지고 소개를 하실 수 있는 분은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소개하고 싶은 내용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아주 여러 장인데요. 이 내용을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직접 좀 주되게 저는 이걸 들고 있는 역할을 하고 우선은 몇 가지 이슈들을 그러니까 모든 국제 노동보건 이슈를 망라할 수는 없어서 실은 얼마 전에 제가 대학원에서 강의를 이 주제로 하면서 이건 정말 대학원 학생들이 아니라 우리 반올림 농성장에 와주시는 분들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좀 더 꼽았고요. 우선은 CTC 내용에서 이어지는 얘기로 전자 폐기물 재활용 산업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종란 동지는 전자 폐기물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반올림을 해서 네, CTC 책을 봤습니다. 네. 진짜 심각한 걸 많이 느꼈어요. 중국의 어떤 마을에 산처럼 쌓여있는 전자 폐기물 앞에서 애들이 그 안에 금 캐낸다고 이렇게 있고 그렇죠. 앞에 강물이 녹색 회로기판 색깔이에요. 그래서 충격적인. 네, 요 뒤에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전자 폐기물이 우리도 그쵸 그 우리 10년 전에 우리가 나이가 이제 20대니까 한 10년 전 우리 10대 때 네네. 네, 웃어야 되거든요. 소리 내서 네 웃음 포인트 네. 한 10여 년 전에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 중에 전자제품이 뭐가 있었을까요? 그럼 10년은 좀 너무했다. 20년 전으로 가볼까요? 네네. 네, 90년대 중반. 네, 내가 만약에 이거 버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버린 전자제품이 뭐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20년 전에 내가 쓴 건 없었어요. 그렇죠. 우리 집 밥솥은 있었지만 전기밥솥 그렇죠. 정도? 네. TV를 본인이 사셨나요? 근데 삐삐 정도? 는 있었을 수 있어. 그쵸?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네. 휴대용 카세트, 뭐, 마이마이, 워크맨, 이런 것들 뭐, 고장나거나 이제 안 쓰게 되고, 그때 한참 CD 플레이어가 휴대용으로 나와서, 그런 거를 버리기엔 아깝고, 그래서 그냥 서랍에 넣어놓고 계신 분들이 많았을 거고요. 그것도 조금, 다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처럼 핸드폰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로부터 한 10년이 지나고, 다시 지금 정도 왔을 때, 집에서 책상 서랍을 열면, 전자 폐기물 하나씩은 있으실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하나 가득. 그쵸. 일단 콘센트부터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쵸. 전선 뭐 이런 것부터 따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쓰레기 문제는 모든 세계 어디에서나 다 문제긴 한데 전자 폐기물이 두 가지 특징이 있대요. 하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폐기물이다. 근데 1년에 몇 톤 정도씩 늘어나고 있느냐 계산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구 인구가 몇 명이죠? 한 50억? 60억 되나요? 네. 50억으로 치고? 네. 억을 넘어가면 그게 그거 같아서 근데 1년에 4천만 톤씩 늘어난대요. 네. 그런데 지금 추이로 보면 4천만 톤씩 늘어나는 그 가속도도 더 늘어난다는 거죠. 5천만 톤씩, 6천만 톤씩 늘어나요. 근데 그건 우리를 생각해봐도 그래요. 우리 책상 서랍에 있는 게 아직 안 나갔잖아요. 그거 다 맘먹고 내놔보세요. 그게 대한민국만 따져도 얼마나 많겠어요. 너무 제왕적이네요. 네. 그래서 쓰레기를 줄인다 하는데 이게 안 줄고 있고 너무 무서운 속도로 늘고 있는데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전자 폐기물은 유해 폐기물로 분류가 돼요. 이 안에 들어있는 물질들이 워낙 유해한 게 많기 때문에 그냥 버리면 안 되는 폐기물이에요. 분리수거가 되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개념, 그러니까 근데 지금 노동보건 얘기한다는데 왜? 그래서 얘기하는 게 재활용하자라고 하죠. 전자제품 재활용한다 그래서 네 따로 수거도 해가고 뭐 이렇게 재사용은 이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누가 쓰는 건데 재활용은 이걸 갖고 가서 버릴 건 버리고 이 중에서 쓸만한 걸 건져서 새로운 데 쓰자라는 재활용이에요. 그게 굉장히 친환경 산업인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 국제노동보건은 그 재활용 산업의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문제인지 요거 전에 요거를 먼저 아까 아마 종란제가 말씀하셨던 여기 잘 보이세요? 이게 전선 더미예요. 전선 더미를 걸터 앉은 이제 중국의 어린이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그냥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짠한 것도 있지만 이 어린아이가 이런 데 말고 놀 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사진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제품, 전자 폐기물 재활용하는 동네들은 그 동네 전체가 이 산업만 합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들을 어디다가 쌓아놓을 데가 없잖아요. 뭐 집에 냉장고에 넣어놓겠어요. 뒷마당에 쌓아놓고 동네 공터에 쌓아놓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쓰레기 더미가 아니고서 갈 데가 없어요. 근데 뭐
노동보건은 아니지 않느냐 이럴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그러면 재활용을 하는지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아프리카의 모습인데요. 한 20대 초반? 1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청년이 뭔가를 들고 있어요. 이게 뭔지 한번 보세요. 이게 뭘까요? 뭐 같아요? 팁인가요? 아니면 전선줄? 그렇죠. 철사에다가 우리 철근 같은 거 끝에다가 전선이 막 엉켜 있는데 그걸 이렇게 콕 찍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들고 불을 지르는 거예요. 이게 뭐 노는 걸까요? 이게 아니라 전선이 있으면 그 안에 구리가 있잖아요. 구리 성분은 그런 금속이 돈이 되거든요. 근데 전선 피복, 그 고무 같은 거 그건 돈이 안 돼요. 그걸 벗겨야 되는데 이걸 언제 다 손으로 벗겨. 그러니까 이렇게 태우는 거예요. 그럼 이 플라스틱, 이 고무 성분이 타는 거죠. 네. 이걸 하루에 요만큼만 태울까요? 요거 해가지고 뭐 불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하루 종일 태우는 거죠. 이 친구 혼자만 할까요? 아니에요.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이걸 해요. 네. 냄새가 발암물질이 나오는 거. 그렇죠. 플라스틱. 대표적으로 플라스틱을 태웠을 때 나오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유해 물질은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죠. 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 소각장, 생활 쓰레기 소각장을 정화시설을 두고 그다음에 플라스틱을 분리 배출해서 태우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다이옥신을 줄이기 위해서거든요. 이걸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 뒷마당에서 매일같이 몇 년 동안 몇백 명의 사람들이 이걸 태우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해서 전선은 이런 식으로 태우는데요. 우리 이런 어떤 전자제품이건 이 안에는 페로기판 PCB가 있죠. 우리 한혜경 씨가 만들었던. 네. 그래서 뭐 TV건 컴퓨터건 뜯었을 때 나오는 초록색 기판. 거기에 납땜도 되어 있고 뭐 반도체 칩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그건 좀 복잡해요. 그냥 이렇게 태우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처리를 하는데 이건 지금 중국에서 여성들이 쪼르륵 앉아가지고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 하면 길에 지나갈 때 가래떡 구워서 파시는 분들 있죠? 아니면 군밤 구워서 팔듯이 연탄불을 딱 피워놓고 그 위에다가 판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 회로기판을 올려놓고 구워요. 그러니까 녹이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말랑말랑하게 녹으면 이제 그 안에 들어가 박혀있던 금속들이 나오죠. 근데 그거를 작잖아요. 그걸 손으로 다 금속을 이렇게 떼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땐 뭘 하냐면 금속만 선택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석으로 우리 어릴 때 실험한 거 있죠. 쇳가루하고 모래하고 섞어놓고 자석으로 하면 딱 딸려 들어가듯이 근데 이렇게 말랑말랑해서 밖으로 조금씩 나오는 금속들을 잡아주는 자석으로는 안 되고요. 철이 아니니까 뭐 금, 구리 이런 거니까 수은으로 잡아줘요. 수은이 거기 이렇게 닿으면 수은이 그걸 흡착하는 거예요. 금속을. 그래서 희한하게 플라스틱들은 수은하고 결합을 안 해요. 근데 수은이 이렇게 당겨주니까 나머지는 다 녹아서 물로 흘러나가거나 증기가 돼서 타 올라가고 수은 덩어리 안에 이제 미세한 성분의 금 이런 게 남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 판때기 위에 수은을 이렇게 부어놓고 그 수은 위에다가 그러니까 수은 국물에다가 절여가면서 인쇄 회로기판을 굽는 거예요. 그럼 이 수은 증기가 올라오는 걸 그대로 들이마시면서 일을 하는 거죠. 이 젊은 여성들이 혹은 소년들이. 네. 아까 저 사진을 다시 보시면 이걸 집에 자기 부엌에서도 하고요. 이렇게 동네에서 공동 무슨 장목단처럼 동네에서 창고 하나 놓고서는 이렇게 해요. 다행히 여기는 그래도 사방이 좀 뚫려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뚫려 있어도 우리 여기 농성장만 해도 바람이 세게 불지 않으면 이 안에서 누구 양말 벗으면 발냄새 나고 다 하잖아요. 네. 그런 여기 지금 한 분이 아닌데 이런 표정으로 네 발냄새가 냄새가 날까봐 지금 네. 염려 아니. 그러니까 뭐
안전 설비고 뭐고 전혀 없는 거죠. 이건 너무 충격적이네요. 네. 수은이 네. 그 수은을 문성명 그냥 이렇게 열사가 수은 그렇습니다. 중독으로 죽고 또 일본에서도 네. 그 미나마타병 이게 수은 그렇습니다. 때문에 발생한 그래서 사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이 수은 문제가 전자산업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게 바로 이런 폐기물 재활용에 있고요. 이제 이거 또 하나는 이건 뭐냐면 뭐 이렇게 해서 태우기도 하고 녹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뭘 태우면 한 게 깨끗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찌꺼기들을 없애야 되거든요. 그 금속만 남기기 위해서 그 찌꺼기를 없애기 위해서 수은도 쓰고 불도 쓰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강산을 쓰는 겁니다. 세상에 이게 여러분 플라스틱 중에 산에 녹지 않은 플라스틱이 있어요. 그런 플라스틱 대야에다가 내산성 고무장갑 이런 거 끼고 항상 만지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내산의 특징을 가지는 플라스틱 대야를 수십 개를 놓고 강산을 다 부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까 타담한 것들 아니면 작은 것들은 담급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보시면 그 지금 얘기한 내산성 장갑은 끼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산 증기가 올라와서 중독이 되거나 화상을 입는 문제도 있고요. 사실은 더 끔찍한 일은 이 사진을 뒤에 한번 배경을 잠깐 종료해서 한번 보세요. 배경이 어디 같아요? 강인데요. 강? 예. 호수? 예. 호수나 강. 네. 왜냐하면 산 자체는 다 쓰고 나도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다가 집 뒷마당에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흙바닥 이런 데 버리면 내가 발이 화상을 입으니까 그래서 그냥 뒤에 개천이나 호수에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의 인도에 이런 강가에 있는 그 재활용 지역을 가면 강물의 그 pH라고 하죠. 산도가 2에서 3 정도가 나와요. 강산입니다. 강물 자체가. 그러면 그 지역의 사람들은 그 강물을 떠서 먹을 수는 없을 거고, 뭐 좀 희석된 물을 먹거나. 근데 더 중요한 건 지역 경제가 망해요. 농사를 아무도 지을 수가 없어요. 공업 용수로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전 인류의 쓰레기장이 되어서 계속해서 그냥 아무것도 다른 걸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재활용만 하는 겁니다. 아까 한 해 그 전자폐기물이 나오는 게 1년에 4천만 톤씩 늘어난다는 거죠. 늘어난다. 그러니까 실제 진짜 규모가 1억 톤인지 뭐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 총량은 몰라도 4천만 톤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양으로 보면 18% 정도씩 뭐 늘어난다 이러는 걸로 봐서는 한 2억 톤, 3억 톤 정도가 원래 나왔던 것 같은데 이 통계도 계속 갱신이 되겠죠. CTC 책에 나와 있는 게 그 전자제품, 우리 반도체 칩의 집적도 얘기 나오잖아요. 네. 집적도가 뭐 무어의 법칙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18개월마다 2배씩 증가한다. 칩의 집적도가 18개월마다 2배씩.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가속도가 붙으면서 빨라지고 맞습니다. 있는 것이 고스란히 전자폐기물 문제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또 하나 이야기를 그런데 이걸 우리는 몰랐잖아요. 저희도 반올림하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이 지도는 뭐냐 하면 전자폐기물이 어디에서 만들어지고 어디에서 처리되느냐예요. 제가 보여드린 사진이 중국이랑 아프리카 사진이었는데 이 그림을 보면 북미에서 에서는 폐기물이 만들어져서 멕시코나 브라질로 가고요. 내지는 아프리카의 세네갈, 아이보리코스트, 가나, 나이제리아 이런 나라로 가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도 북쪽 유럽에 가까운 곳은 이 서유럽과 북유럽에서 만들어진 쓰레기가 이집트나 아니면 동유럽, 구소련 동부권으로 이제 가고요. 그 다음에 멀리는 인도, 중국으로 갑니다. 여기 보면 태국이나 베트남도 있고요.
아태 지역에서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일본, 남한, 호주는 바로 이렇게 아시아 지역의 다른 나라들로 수출을 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이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소위 선진국에서 만들어진 전자폐기물 중에 재활용으로 따로 수거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80%가 3개 정도의 나라로 간대요. 중국, 인도, 나이지리아. 네. 그래서 그 나라의 또 어떤 특정 네. 마을에 집약적으로 쌓여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배로 실어 가는 거예요. 이렇게 큰 배에 폐기물을 잔뜩 싣고 가는 거예요. 근데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배로 뭘 하나 붙이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드는데 왜 이게 수출이 될까요? 그냥 지네 나라에서 하지 뭘 쓰레기로 수출까지 하나. 아, 유해한 거 아니까 선진국에서 보관 안 하려고. 자기네 나라에 유해한 거 안 주려고 하는 거야. 몇개 처먹을.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아까 제가 쓰레기 소각장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전선 막 못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하려면 집진시설 따로 만들어야 되고 뭐 보호구 줘야 되고 이러니까 미국에서 전자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을 이랑 그거를 멕시코로 보내서 처리하는 비용이랑 10배 차이가 난대요. 유해한 걸 아니까가 아니라 돈이 들어가니까. 이게 그렇죠. 또 하나 얘기가 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멀리까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뭐 좀 여기가 지금 사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 화살표 북미에서요. 화살표가 일로도 넘어가요. 그럼 이건 뭐냐면 일로 와요. 중국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바로 밑에 멕시코로 가는 게 아니라 중국으로 가는 거. 왜 그럴까요? 가까운 데로 보내지. 멕시코가 10분의 1이라며. 근데 중국은 100분의 1일까? 그렇진 않거든요. 그 이유는 바닥을 유입되는 거 이런 것들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해봐. 자, 틀렸나 봅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죠. 중국에서 만든 전자제품, 뭐 신발, 옷 이런 것들을 유럽이나 북미 지역에, 미국, 캐나다에도 판단 말이에요. 이런 큰 배에다가 제품을 싣고 배가 가요.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요. 돌아올 땐 빈배로 와요? 그러니까 해운사들이, 우리 뭐 대우조선해양 뭐 이런 해운사들이 배에다 물건 싣고 가서 내려놨잖아. 돌아오는 거는 아무도 돈을 안 내잖아. 컨테이너선에 사람을 실을 수는 없잖아. 뭐라도 싣고 와야죠. 쓰레기 싣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끔찍한, 그러니까 우리가 FTA 뭐 이러는데 농산물 더 싸게 먹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 다 싣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배가 한국 수출 뭐 많이 뭐 해봤자 뭐 많이 합니까? 저 컨테이너 다 못 채운다고요. 뭔가 더 싣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전자폐기물 문제가 하나에 얽혀있는 이윤의 문제, 네, 그 자유무역협정 이런 거의 문제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소름 끼치지 않아요? 네, 사실 저도 전자폐기물 문제를 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훨씬 더 심각하고 우리가 뭐 핵 문제나 아니면 뭐 지구 온난화 문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되게 그렇게 같이 전 세계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반올림도 전자산업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 이게 그냥 환경 문제겠거니 했는데요. 중국의 구이유라는 도시에서는 전 인구의 80%가 이 재활용 산업에 종사한대요. 그러니까 심각한 노동보건 문제인데 안 보일 뿐이에요. 누군가 가서 기록하고 조사하고 투쟁하고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소비자로서, 우리도 또 수출국으로서 우리도 책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전자폐기물 문제를 다루는 국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운동가들이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두 주장이 있어요. 하나는 같이 읽어봐 주세요. 첫 번째 문장. 시작. 버린 놈이 치우자. 네, 버린 놈이 치우자. 집에서도 어지른 놈이 치워야죠. 네, 니네 나라 쓰레기는 니네 나라가 처리해라.
네, 이거를 그 외국 사람들 그 쓰는 또 이해할 수 있게 얘기하면 폴루터 페이 프린시플 PPP 오염시킨 놈이 돈 내라. 그러니까 돈을 내라가 아니라 그걸 비용을 감당해라. 예, 니네 나라에서 해라. 비싼 돈 들여서 재활용해라. 예, 그거고요. 두 번째 또 같이 읽어봐 주세요. 하나, 둘, 셋. 위의 폐기물은 수출하지 말자. 네, 이건 유엔에서 만든 국제 협약으로 바젤 협약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유해 폐기물, 그냥 폐기물이 아니라 이런 유해 폐기물은 수출이 금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비준을 합니다. 그러면 비준한 나라들은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한국도 공식적으로는 비준한 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 같은 나라는 뻔뻔해서 이걸 비준 안 하고 있어요. 우리 그냥 팔래? 힘세니까 깡패니까 이런 거 비준 안 하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선진국들은 이걸 비준했습니다. 그런데 왜 늘어나느냐 수출이 대부분의 선진국이 비준했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전자폐기물 문제에서 마지막 말씀드릴게, 제가 재활용 산업이라 그랬잖아요. 이걸 쓰레기로 재활용을, 아까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 쓰레기로 분리하면 공식적으로 그건 수출을 못해요. 그런데 중고품은 수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영세 상인들이기는 하겠지만 동네에 안 쓰는 냉장고, 텔레비, 사요 이거 있죠. 네네네. 그분들이 모아간 것들 중에 어떤 부분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어떤 부분은 중고품이라는 이유로 수거가 돼서 쓰레기로 팔려요. 한국에서 쓰다가 버린 중고 제품을 중국에 수출한다는 이유로 팔면 바젤 협약에 걸리질 않아요. 그게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 참 할 일이 많겠죠, 우리가. 근데 한국의 전자폐기물 실태는 아직 우리가 몰라요. 그러게요. 저도 가끔 그게 궁금해가지고 제가 자주 이용하는 컴퓨터 가게 아저씨한테 이거 어디로 이게 그쵸. 이제 다 중고품도 이제 수거하는데 어디로 가냐고 모른다고. 몰라요. 네. 그렇게 몇 년 전에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언론사 기자가 이거를 추적해 보려고 그랬는데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이제 삼성 같은 데도 이게 전자 폐기물에 대한 관리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환경 업체들이나 이게 네. 오히려 자기들이 환경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 홍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미지도 그렇죠. 제거를 위해서. 네. 그러니까 이런 시민사회단체 진영에서 이 전자폐기물 문제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업에서 맞습니다. 우리들이 이걸 되게 친환경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다 이런 거만 좀 맞습니다. 본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되게 기만적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 전자폐기물 문제의 본질을 피해가는 얘기거든요. 사실 전자폐기물을 안전하게 재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좋은 건 폐기물을 덜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근본부터. 폰을 한번 만들면 한 10년 쓰게 해달라고. 노트북을 한번 만들면 키를 일정 횟수 이상 누르면 키가 더 이상 안 먹게 하지 말고, 뭐 무슨 프로세서 같은 거 한번 개발하면 그거 가지고 오랫동안 쓸 수 있게 하고, 뭐 냉장고 이런 거, 그러니까 다 제품이 보면요 최대 수명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은 냉장고, TV 이런 것들도요 최대 수명까지 우리가 거의 못 써요. 최대 수명이라고 회사가 주장하는 것도 사실은 더 오래 쓰게 만들 수 있지만 안 하는 게 있고요. 이건 10년 쓸 수 있다고 그래도 10년이 되기 전에 그걸로는 도저히 쓸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브라운관 TV를 갖고서는 뭘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냥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활용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 스마트폰이 없이 피처폰 가지고 사용하면 생활을 너무 불편하게 만드는 거고,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은 2년 약정기간 채우기 전에 이걸 바꿀 그런 여지를 계속 만들잖아요. 쓰레기를 제일 많이 만들게 부추기면서 한편에서는 저희 제품은 저희가 잘 가져가겠습니다. 이건 기만이죠. 그러니까 디자인을 잘 해야 되는 거고 덜 소비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돈을 덜 버니까.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네. 마모 공정이 있다. 일부러 제품의 수명을
뭐 10년 쓸 수 있는 걸 5년 정도로 쓰게 해서 빨리 소비하게 네. 촉진시키는 계산을 딱 해서 맞습니다. 크랙이 네. 6년 뒤면 딱 생기게 그렇죠. 5년도 안 걸리겠지만 그래서 전자제품이 아주 대표적으로 그래요. 이거 한 2, 3년 쓰다가 뭐 하나가 고장이 나서 고치러 가면 못 고치죠. 부품을 수입해와야 된다 그러고 고치는 것보다 더 싸게 사과 하나 사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소비자들은 그게 이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해서 전자 쓰레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전자제품 얘기 나온 김에 이제 그 앞단계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왜냐면 시간 너무 많이 썼다. 재밌죠? 7시 20분에 밤새나? 네. 전자제품을 만들고 버리는 문제 이전에 이걸 만들기 위한 재료 얘기만 조금 하려고 사진 2장을 가져왔어요. 예. 첫 단계네요. 네. 재료 채취. 금이 어디 쓰이는지 혹시 금은 저기 반도체 공정에서 자를 때 예, 로 쓰고 안에도 이렇게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데 금선 네. 연결 그렇죠. 공정 예. 이런 거 있죠. 예, 예. 금이 전자제품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전에 김문수였나? 경기도지사 할 때였나? 그때 경기도 차원에서 집에서 안 쓰는 휴대폰 다 갖고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모아서 금 회수해서 그걸 뭐 좋은 데다 쓰겠다고 뭐 불우유도끼 쓰겠다나 뭐 그랬던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전자제품에는 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을 주 재료 중에 그러니까 양이 많아서가 아니라 필수 재료 중에 하나인데 반도체 칩 조립 공정에서 금선 그렇죠. 연결. 네. 근데 이거는 보시면 이제 이게 금광이에요. 네, 아프리카의 금광. 금광이라는 게요. 가로 세로 1m짜리 큰 암석이나 흙덩어리를 다 부숴서 거기에서 1g의 금을 얻을 수 있으면 금광이래요. 여러분, 금이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요. 가로 세로 1m 정도의 바위를 잘게 부숴서 1g의 금을 얻을 수 있으면 금광이에요. 이 동네 사람들이 한번 발견되면 산이 다 망가지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루 종일 삽질을 하는 겁니다. 네. 누구예요? 이걸 하는 사람들이. 아동들 애들이 해요. 애들이 하는 네. 거예요. 이런 동네는 아저씨들은 어디 갔을까요? 내전 때문에 총 맞아 죽고 군대 끌려가고 애들이 합니다. 분쟁 지역 금광 문제. 네, 이런 데는 보통 무주공산, 정부도 없고. 그래서 이제 삼성 같은 데도 이런 내전이 심하거나 그렇게 해서 정부도 법도 없이 뭐 반군이 지배하건 정부군이 지배하건 군인들이 통제하는 이런 곳에서 채취한 재료는 안 쓴다. 그 얘기는 해요. 그럼 누가 알아? 내전 지역에서 나왔습니다라고 딱지 붙이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금 문제의 노동보건에서 가장 심각한 전자산업 재료에서 1차 문제는 아동노동. 너무 심각해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이제 아까 그랬죠? 흙을 다 부셔서, 잘게 부셔서 금이 1g이 이렇게 딱 모아있는 게 아니겠죠? 몇 미리그램씩 가루로 있겠죠? 그러니까 가루를 이제 낸 다음에 그걸 예를 들어서 아까 자석이 있다면 금은 자석에 붙지 않지만 금을 만약에 땡기는 자석이 있다면 그걸로 그 많은 흙을 한 번씩 다 훑어줘요. 그리고 그걸 다 훑고 나면 1g의 금이 나오는 거죠. 아까 자석 대신 못 쓴다 그랬죠. 순 네, 여기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흙을 다 빻아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수은이랑 같이 넣고 주무릅니다. 대야에다가 수은 반, 흙 반에서 주물러요. 그렇게 하면 수은만 그러니까 수은만 남고 나머지는 버리는데요. 이 수은이 남은 거가 금, 수은, 아말감이 됩니다. 금과 수은이 합쳐진 상태가 돼요. 그런 게 이제 요만큼이 얻어져요. 보통은 한 요 정도 크기가 되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1g의 금을 어떻게 얻느냐? 어떻게 꺼내실래요? 뭐 녹여요? 네, 그림 봤습니다. 네. 아이고
코를 막고 계시네요. 뭔가 굉장히. 요 독한 동그란 콩알만한 이게 지금 수은 뭉치고요. 이게 답답하니까 빨리 해야 되잖아요. 아까 전자폐기물은 금속이 눈에 보이는 거거든. 그냥 난로에다 얹고 해도 돼요. 근데 이건 1m 가로 세로 그 많은 흙을 다 건져서 1g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토치로 쏘는 거예요. 수은을 그냥 바로 불을 쐬서 수은을 다 날려버리면 그 밑에 몇 미리그램의 금이 남습니다. 그때까지 이걸 수은을 다 날려요. 그러면 이 날아간 수은이 어디로 가니까 그거 안 맡으려고 이렇게 티셔츠 올려가지고 입 가리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금광 문제는 아프리카나 인도네시아에서 많이 문제가 생기고 있고, 오늘 사진 못 가지고 왔는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미나마타, 일본 미나마타처럼 수은 중독으로 온몸이 뒤틀리고 죽어가는 그런 아이들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사실 이걸 잘 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불필요한 금은 덜 쓰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전자제품을 좀 덜 만들고 오래 쓰는 게 그래서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래서 차를 잘 통제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이제 요약하면 이런 말로 할 수 있어요. 전자제품을 전생에 제품도 이제 태어나서 사용이 되고 죽어가는 제품의 생애 주기가 있으니까 그 라이프 사이클을 다 커버해야 된다. 하나도 빠짐없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업스트림은 재료를 채취하고 제품을 디자인하는 단계고요. 네, 미드스트림이라고 하는 건 중간이니까 만들고 쓰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에 폐기하고 재활용하는 게 다운스트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제기하는 직업병 문제는 미드스트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다 잘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한 나라에서 안 되잖아요. 한 나라에서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인 어. 문제입니다. 근데 이걸 해결하는 키가 어디에 있냐면 기업한테 있어요. 얘네가 애초에 디자인을 잘하면 그죠? 이 문제가 조금씩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책임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걸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하면 EPR. 그래서 제조하는 업체의 책임이 확대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품질로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가 안전한 제품을 만드는 게 다가 아니라 전 생애 주기에 책임져야 한다. 그렇게 안 하면 인류는 이 문제를 풀지 못한다. 이런 철학이 담겨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EPR에 대한 얘기는 우리 굉장히 중요한 예. 얘기네요. CTC에도 좀 많이 강조가 되고 있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삼성 같은 데는 EPR은커녕 EPR 한참 안 되는 CSR 사회적 책임도 안 하고 있으니까 답답하죠. 네. 그 전자제품 얘기 제가 대충 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따르고 할까요 말까요? 그거는 여기 청주 크랙에 한번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마저 들을까요? 아니면 좀 그쳐야 되나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좀 아주 간략하게 5분 네. 이내로 네. 제가 그러면 2분? 그러면 다른 화학물질 이야기는 다른 기회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이제 노동보건 이슈니까 사고 얘기를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사고 얘기는 좀 할게요. 요거를 잠깐 들어주세요. 이제 세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요새 이제 산재 사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사고들이 나서 가슴 아프고 그런 일이 많은데 국제적으로도 그래요.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릴 거는 재난 수준의 산재 사고입니다. 자, 요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공장은 감옥이 아니다라는 현수막이에요. 그 앞에 시신들이 있습니다. 2012년이죠. 네. 방글라데시 수도가 다카인가요? 그럴까요? 아마 거기에 타지린 공장이라고 우리로 치면은 이제 동대문 평화시장 같은 데 있는
거기 공장에 불이 났어요. 근데 불이 났는데 여기 보시면 117명이 죽고 네, 그 한 2배 되는 분들이 다쳤어요. 문제는 이분들이 왜 죽었냐면요. 불이 났는데 도망을 못 가서 공장에 비상구가 없어서 출입구 주변에서 불이 났는데 예, 그 피할 곳이 없어서 죽은 거예요. 4.18이 만들어진 게 심슨 네. 예, 공장에서 그렇죠. 예, 거기도 마찬가지로 너무 비슷하죠. 네, 네. 밖에서 잠궈가지고 그렇죠. 나가서 여기는 잠근 건 아닌데 그냥 문이 없었어요. 불이 나도 도망갈 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프리즌이라고 감옥이 아니다라고 한 게 꼭 잠가서만이 아니라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공장 자체가. 네. 더 중요한 건 이게 2012년에 일어났다는 거고요. 바로 다음 해에 같은 나라 같은 도시에서 8층짜리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라나플라자라고 해서 역시 우리나라로 치면 두터 같은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삼풍백화점 때 500여 명이 돌아가셨죠. 백화점이 무너져서 5층 백화점이 무너졌는데 원래 4층으로 허가받아 놓고 5층 증축하고 뭐 그랬잖아요. 라나플라자가 똑같아요. 4층으로 허가받아 놓고 위에 4개 층을 더 얹었어요. 그리고 사무공간으로 쓰겠다 해놓고 거기다가 공장을 들여온 겁니다. 그래서 뭐 베네통이나 이런 유명 브랜드 옷들을 만들어서 거기서 미싱을 돌려서 옷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건물 1층, 2층은 은행, 식당 이런 데들이 있었거든요. 여긴 다 대피했어요. 근데 건물에 금이 갔는데 이 건물주가 위에 공장이 있잖아요. 공장 사람들을 대피시키면 물량을 못 맞추잖아요. 그래서 대피 명령을 안 내렸어요. 그래서 그대로 다 깔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130명이 사망했고요. 2500명이 부상했어요. 거의 역사상 최악의 붕괴 사고로 기록이 됩니다. 이게 2013년의 일이에요. 그 다음 사진 좀 비위가 약한 분은 보지 마세요. 이거는 필리핀에서 작년에 일어난 화재 사건입니다. 킨텍스라고 해서 여긴 슬리퍼 만드는 공장이에요. 불이 났는데 똑같아요. 비상구가 없었고 건물이 높지도 않았는데 뛰어내릴 창문도 없었어요. 74명이 죽었는데 73명이 2층에서 쓰러져 죽었어요. 네. 그러니까 창문, 문 이런 아주 기본적인 환기라든가 탈출구가 없었기 때문에 고무 슬리퍼가 타는 연기에 다 질식해서 엄청난 화염이 휩싸여서 이렇게 숯검덩이처럼 돼서 죽었어요. 제가 이 참사들을 보여드리는 거는 이겁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피해자 보상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앞으로 이런 기본 안전 지킬 수 있게 하자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예방돼? 이 건물주 처벌하면 이런 일 안 생겨?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한 군데 빽빽하게 모여가지고 일을 했지? 그러니까 국제하청 구조 때문인 거예요. 네, 소위 선진국에 있는 브랜드, 유명 브랜드 회사들이 중국과 방글라데시에서 물건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안전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나라들에서 만들다가 사고가 나면 한두 명 죽는 게 아니라 이렇게 1000명씩 죽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안전보건 막 열심히 해가지고 산재 예방 열심히 해서 대한민국에서 100명 살리면 뭐하냐는 거죠. 1시간에 이렇게 1000명이 그냥 죽는 건데. 그럼 이걸 어떻게 막느냐. 방글라데시 그래서 제도 규제 강화해가지고 여기 의류 공장 차리는데 돈 많이 들게 하면 이제 캄보디아로 가겠죠. 캄보디아에서 붕괴 사고 몇 번 나면 아프리카로 가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조업과 소비국 사이의 연대. 그래서 돈 많이 벌고 있는 그 원청 회사들 이름만 대면 알만한 뭐 유니클로, 베네통 이런 회사들이 책임지고 이렇게 못하게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이런 열심히 노력을 해도 좀처럼 바뀌지 않은 현실을 잘 들여다보고
우리의 운동이 우리 사회를 개선하고자 했던 우리의 노력이 혹시 이 문제를 그냥 옮기는 데만 일조한 건 아닌가 하는 반성도 하고 그걸 넘어서는 방법이 없을까? 이걸 시도하는 그런 국제연대 운동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오늘 장시간 되게 설명하시느라고 또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사실 처음에 반올림 운동 할 때는 이 국제연대라고 하는 것이 되게 낯설게 느껴졌는데 알면 알수록 여기 현실 알기, 돌아보기 하면 할수록 너무 절실하고 꼭 해야만 하는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쓰는 핸드폰 속에 아프리카 아동 노동이 들어있고 또 한국의 이러한 제조 과정에서의 노동이 들어있고 또 폐기될 때는 중국의 또 주민들이 이렇게 그 폐기 과정에 또 일을 하면서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좀 바꾸는 단 한 일국가나 한 기업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 정말 되게 많이 느끼고요. 진짜 네. 그렇게 국제연대 운동이 좀 더 많이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반올림부터 이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뒤늦게 네. 오셨는데 네, 끝났네. 일단 또 과외로 또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네, 오늘 아주 장시간 그 이어말하기 해주셨는데요. 반올림 활동가이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공유정옥 님에게 아주 큰 박수 보내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